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나온 사람들 보고 사상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하면 배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상사 배운 분들은 알겠죠. 일반적으로. 뭐, 법대 나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보고 사상 배웠습니까? 공안 출신인데, 빠르게 때려잡는 거는 잘 알죠. 근데 이게 사상이 뭘 의미한다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사상이 철학이지 다릅니다. 철학은 학문이에요. 인간, 인생, 우주, 본질에 대한 것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그게 철학자. 영어로 하면 구분이 됩니다. 필로소퍼. 근데 사상가는 필로소퍼를 안 그러고 띵커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생각하나? 국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중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글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이 가치관, 국가의 경우는 이게 국가 운영 원리예요. 따라서 모든 헌법에 이 사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왜냐? 그 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하면 그 국가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관. 그 개인의 경우는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배운 사람은 무언가 목표가 있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시민적 덕목도 지켜야 되고 개인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국가의 모든 제도, 법률, 정책은 반드시 헌법에 명시된 가치관 사상에 바탕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헌법에는 자유주의 해놓고 제도는 이게 사회주의 비슷한 제도.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게 있어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 바꿔야 되는 아주 결정적 문제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 사회주의 요소가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 경제조항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 사상이 뭐다? 사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사회, 국가사회와 관련해서 통찰력과 소위 지적 역량을 통해서 나름대로 갖추는 가치적 신념을 말합니다. 신념 체계예요. 따라서 이 사상이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고 사상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평상시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국가 사회를 움직여가는 근본 힘은 사상에서 나온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사상과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이걸 헷갈리게 한다. 사상, 보수도 사상이고, 그 다음에 우익 사상도 사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우익 사상이라고 그래요. 우익. 그 다음에 사회주의, 막시즘, 평등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좌익이라고 그래요. 우익, 좌익 이렇게 나눕니다. 따라서 내가 국민의당이 진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우익 정당이라면 우파 정당이라고 그래야죠.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상에는 우익 사상과 좌익 사상이 있다. 우익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이고 좌익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익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우익, 우파예요. 좌익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좌익, 좌파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에서는 친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보고 진보로 가면 안 돼요. 미국은 공화민주당 전부 다 자유주의 정당이에요. 다만 자기들 정책 노선에서 이제 뭐 진보적인 입장이다, 보수 입장이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다 우익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 그 빼버리고 그냥 뭐 리버럴, 컨서버티브 해도 이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는 유럽처럼
뭐 친북 좌익 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 하는 좌파 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정당,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고요. 좌우로. 그런데 보수 진보 해버리면 이 사람이 무슨 사상에 근거하고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정치적 혼란이 오는 겁니다. 대중은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좌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야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속인다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상이 뭐다, 가치관이고 국가 운영의 원리고 개인 삶의 기준이다, 그리고 국가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 바탕 힘이 사상이다,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사상가다. 철학하고 다르죠. 우리 사회는 제가 보건대 사상가가 아주 없다고 해야 될 정도로 빈곤한 사회입니다. 뭐 제가 책도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사상이 빈곤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과 관련해서 같은 뜻인데 좌파들은 사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사상은 우파들이 쓰는 용어,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자 사회에서 쓰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사상을 자본주의 단어로 배치하고 자기들 사상은 이데올로기라고 그럽니다. 이데올로기. 그 말 듣죠? 우리 함부로 이데올로기 하면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란 말이 왜 나왔나? 레닌 혁명 이후에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왜 이데올로기냐?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합성어인데 이데아, 아이디어 플러스 올로지. 이 올로지라고 하는 게 보면 뭐 학설, 뭐 사상 이런 뜻이 있어요. 관념. 아이디어는 여러분 아다시피 관념, 사고 이런 거거든요. 아이디어 플러스 올로지가 이게 이데올로기인데 이걸 좌파들이 어떻게 정의했나 하면 사이언스 오브 아이디어, 과학적 사상. 그래서 이 막시스트들은 유물론에 입각한 소위 막시즘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 막시즘이 아니라 유물론적 막시즘, 소위 물질에 기초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추상적인 정신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물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게 과학적 요소가 강한 거죠. 따라서 유물론적 막스즘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은 불주아주가 말하는 그 사상이 아니고 이데올로기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소위 사상이라고 하는 데다가 과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소위 막시스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신화적 언어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따라서 우파 지식이나 우파 인사들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늘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쓰지만 우리를 이데올로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우파는 사상 옛날부터 히랍 시대부터 쓰던 그대로 thought, 그 다음에 좌파들은 레닌 이후에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쓰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상적 용어와 노선 용어가 있는데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뭐 좌익 사상, 우익 사상, 뭐 자유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책을 할 때 이제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파 인사거든요. 우파 지식인이거든요. 우파 정부가 교육 자치 제도라고 하는 정책을 내놨다고요. 뭐 자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파 체제 소위 전용어 비슷한 건데 교육 자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우파로서 당연히 그 정책을 억셉트하면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노선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급진적 노선을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당장 자치하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고려해서
급진과 점진 사이에 좀 절충해서 이걸 하자는 중도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진적인 노선,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가자. 그러니까 정책은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육 자체로 딱 결정됐지만, 이걸 실천하는 방법, 노선이 있어가지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당이 있어도 국민의힘의 소속 당으로서 교육 자체를 당 차원에서 채택했다. 오케이.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사회적 여건, 정책 상황을 봐서 뭐 당장 하자, 천천히 하자, 타협하자. 여기에서 이제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다고요. 보수는 전통적 노선을 따를 때 이걸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 경우는 남북 정책을 놓고 반공, 자유통일, 이거는 동국 때부터 유지해오는 전통적 노선이에요. 따라서 수구가 아니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노선을 지킨다는 점에서 보수예요. 보수가 꼭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안만 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권, 보편적 가치의 핵심인데 이 시간이 간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인권 언제 생겼나? 계몽주의 사상에서부터 이게 현실이 됐다. 계몽주의 사상이 언젠데? 18세기다. 민주주의 필요해서 2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수구 보수 아니에요. 불변의 가치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소위 전향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꼬리타분한 게 아니라 세월에 관계없이 영원히 발전을 전제로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자치, 우리는 헌법에 자유주의 체제를 못 박아 놨으니까 자유주의 가치 기반 교육 정책을 수행하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게 빈부격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 그 진보라고 하는 게 급진하고 이게 조금은 유사한 의미가 있어요. 보수는 점진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입장을 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구는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진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내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고 자유통일을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 자주통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노선 면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전통적 보수 노선과는 다른 진보적 노선이에요. 상당히 전향적으로 앞서 나간 거지. 같은 우이면서도 우파면서도. 따라서 이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보수라고 진보라고 하는 말씀은 사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우익 정당이다, 좌익 정당을 해야 되고 정책에 따라서 보수적 노선이다, 진보적 노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뭐 국민의힘 보고 보수 정당 그러면 사상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좌파들은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파가 완전히 소위 헤매고 있다. 따라서 우익과 좌익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이게 분명해지는데, 우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좌익은 사회주의 사상.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익 좌익이 나왔나? 불란서 혁명 때입니다. 불란서 혁명 때 삼부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왕, 귀족, 평민. 왕과 귀족은 오른쪽, 평민은 좌측. 이 속에 로베스피에르 같은 급진 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 구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다고. 왕과 귀족은 기본 체제를 지키면서 좀 어떻게 바꿔보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앉은 걸 우익, 좌익, 그리고 좌익이 급진, 우익이 옹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레닌 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폭력혁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좌익은 폭력과 이게 있고 오릅니다. 우익은 폭력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테러할 때 백석 테러, 적색 테러 뭐 해당되고 있었죠. 그건 예외죠. 기본적으로는 우익은 온건이고 좌익은 급진, 폭력. 요즘은 물리적 폭력은 못 쓰지만 기존의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것도 폭력이에요. 또 언어의 폭력. 언어가 힘이 세다고 그랬죠. 좌파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씁니다. 폭력적 언어, 토착외고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 노선과 사상은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된다. 진보나 보수는 사상이 아니고 노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당에다가 진보나 보수란 말을 붙이면 안 된다. 정책에 따라서 이게 보수적이냐 이렇게 구분해야지. 예? 무조건 진보당이다 보수당이다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우익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믿는 세력이다. 그 자유주의 사상이 뭐냐? 개인주의 중심, 인간 본성,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법치 존중, 그 다음에 시민사회를 존중한다. 그 다음에 전통과 간섭을 중시한다. 점진적 변화와 발전을 중시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익의 성향입니다. 반대로 좌익의 성향은 19세기 우익의 반동을 생기는데 이게 뭡니까? 폭력, 집단주의, 평등주의. 뭐 이게 좌익이죠.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새누리당 때죠. 이 당내에서 5.18 두고 이야기했다가 당시 여당이 극우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였다고. 그래서 뭐 징계하고 쫓아낼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극우는 없습니다.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됐는데 원내 대표할 때 그 당신들 극우야?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극우야? 김진태 극우야? 이렇게 태극기 부대 극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한 말이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회피하거나 변명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극우라고 했을 때는 소위 극우의 우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건 극우입니다. 또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언어나 또는 정책 면에서 급진적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부자의 세금을 왕창 깎아주고 모든 사람 세금 거두자.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건 극우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금은 고루고루 내야죠. 그런데 부자만 확 깎아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 경우에 좌파 정당이 너는 극우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우파 정당이 존재한 일이 없습니다. 상대가 극우하면 도망가기 바빴지. 상대 보고 너가 극조 아니야? 야, 너희 당에 추사파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지금 하는 이 정책이 뭐야 이게?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완전히 반대. 기업을 홀대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규제를 강화해서 장사해먹기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온갖 이 동조 세력들이 불법 집회, 투쟁해도 그대로 뭐 방치해버리고, 그 대신에 뭐 태극기보다 뭐 잘못하면 당장 잡아가고, 이건 극좌 정당이죠. 김정은이 시킨 대로 한다. 그걸 극좌 정당으로 해야지. 내가 그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 같으면, 아니, 우리가 왜 극우 정당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정당입니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정당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정당이다. 영남이 왜 그겁니까? 영남은 자유를 사랑하는 지역이죠. 우리는 극우가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 그 사람 나라 위해서 맨날 나서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이다. 근데 같은 편이면서 우리 극우하고는 이거 손 끊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진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극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좌는 존재하고 있다. 불법합,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세력들. 그다음에 북한을 위에다 두고
국가를 다스리는 세력들을 국자라고 안 하면 누구를 국자라고 해야 되나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 용어 사용을 지극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수와 진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거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수적이야. 이게 조금 구태의연한 냄새도 주지만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람 진보다 하면 그 사람은 상대적 가치관, 가치도 바꾼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이랬지만 오늘은 이렇다. 미국에서 지금 총기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범죄 때문에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총기 소지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근데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그죠? 보수적 입장인데, 이게 뭐냐면 총기도 사유재산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사유재산권 보호예요. 이걸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민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가 많으니 이것 좀 제한을 가하자. 총기 소지는 우리가 금지할 수 없더라도 사고 팔고 사용하는 데는 제한을 가하자. 이건 상당히 전향적이죠. 절대적 가치관으로부터 상대적 가치관으로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진보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좌파 정당 안에도 보수 진보 노선을 걷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파 진영 안에도 보수 진보 노선을 걷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파 좌파의 독점문이 아니라 전부가 다 사용하는 공통어예요. 한국 지식인의 언어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할게요. 좌파들은 정확히 알고 사용합니다. 우파는 더듬거린다고 고민하는 일도 별로 없고 이 말이 맞는지도 잘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한국 사회 좌파가 언어 사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죠. 72년 7.4 공동성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락 우리 남쪽 정보부장하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공동성명에 핵심적 단어가 이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건 김일성의 언어지 대한민국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남한의 좌파들이 늘 쓰는 말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놓고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면 총쏴 불태워 죽이고 하여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호락 씨가 식민지 시대 어른인데 사상이나 반공 정신은 투철했겠지만 사상 노선 이런 데 대해서는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 감각이 제대로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상은 아니었다고 봐요. 당연히 이호락 부장 입장에서는 그 어딘가에 자유란 말을 넣어야 됐다고. 김일성의 말대로만 공동성명을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도 넣어야지. 자유, 민족 자유로 한다는. 어쨌든 자유란 말을 넣어서야만 했는데 이호락 부장은 그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을 잡았다고 번역해야 되나? 소위 서양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걸 세트 톤이라고 그러는데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게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가는 언어였습니다. 좌파들이 고무된 거죠. 민족 우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좌파들에게 고속도로를 놔주신 분이 YS인데 YS 역시 언어의 중요성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뜻을 이해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이건 상당히 기만적 용어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햇볕 하는데 우리를 많이 속인 언어죠. 이명박 대통령 친기업
경제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광우병 파동에 건모권은 중도 실형으로 바꿨습니다. 중도 실형 정책을 하겠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건 사회주의의 정치적 용어지 경제 용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우파들이 좌파들에게 이 덜미를 잡힌 결정적 실수가 지도자로부터 언어를 제대로 사용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걔들 꼬임에 넘어가서 상대들이 원하는 언어를 썼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해요. 그 다음에 우파 지식인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무지합니다. 아주 무지해요. 보수와 진보, 우익, 좌익 이 구분을 못하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쓰는 이게 오늘의 우파고 또 이걸 고민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5 총선 후에 그때 새누리죠. 아직 당면 바꾸기 전인데 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토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젊은 당원이 이야기했다고 뭐 요즘 텔레비도 간혹 나오던데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참패한 원인은 너무 거구를 갔기 때문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인데 따라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보수의 정체성을 내놓은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보수란 사상이 없으니까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국민들 앞에 요즘도 텔레비에 나와서 떠드는 것 같아요. 이 앞군인 김종인 박사입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친하고 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적 문제, 사회적 문제는 입장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당명을 만들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렇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이란 거 없다 지금은. 따라서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이 냄새가 안 나는 당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여러분 국민의힘 들으면 이게 당연히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거세된 노세정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상적 정체성이 없는 당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체, 집단주의, 냄새가 나는 당명이에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좌파적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다시 파고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의당, 뭐 확실하죠. 우리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약자편을 쓰겠다. 그런데 사람들 가치관에 정직한 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파의 가치를 팽개쳤다고 자유시장 경제도 팽개쳤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윤 정부 어디 할지 봐야 되겠는데 미국하고만 친하면 다냐? 아니에요. 중요하죠. 한미동맹. 그러나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왜 중국 사람한테 겁먹어요? 저는 우리의 친구가, 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는 게 인간 사회의 법칙입니다. 근데 내 뒤에 아무런 친구도 없고 뭐 허리멍텅한 친구만 있다. 그럼 상대는 요건 내가 주워 먹을 수 있다. 확신 갖고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하려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동맹으로서 확고한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중국하고 우리가 이익을 주고받고 하자 했을 때 중국도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걸 어쩔 수 없죠. 근데 중국 눈치 보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양다리 작전. 우리는 양다리 작전을 하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미국하고 우리가 한편 안 됐으면 북한한테 먹혔겠죠. 박 대통령은 혁명 후에 미국의 도움, 일본의 도움을 안 받았으면 한국의 산업화가 됐을까요? 우리는 중국이 가난할 때도 장사를 잘했습니다. 가깝고 크니까 편하죠. 그러나 안보와 경제적 이익 둘 중에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는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경제 때문에 안보를 포기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지극히 간단한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김종인 박사께서 이념이 없다. 이게 오늘날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잘 하기를 바라고, 저도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어요. 나는 현 정부가 성황리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양다리 걸치려면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잡아먹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씨의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언어입니다. 소위 한국 정치계의 어른으로 행사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하면 안 되죠. 또 이걸 듣는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당신 무슨 소리야? 당에서도 들고 일어나야 되고 언론에서도 강하게 비판해야지. 근데 아무 소리 없었다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7월 26일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읽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보이고 우리가 다 듬직하게 생각하는 중진 언론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보수 정당 앞에는 진보 좌파 5년의 왜곡을 바로잡을 큰일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여기에서 보수 정당 아마 국민의힘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보 좌파 하면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했겠죠. 이걸 일반 국민이 읽으면 이게 사상과 가치관 기준에서 이건 판단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거의 우파 정당 앞에는 좌파 정당 5년의 왜곡을 바로잡을 큰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독자들이 혼란을 할까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자기들은 알아들을 줄 몰라도 일반 국민이 이건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상투쟁에서 우파가 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상을 누구든지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언어를 쓴다. 그분 역시 우리 세대인데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이런 교육을 받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받은 일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게 이제 좌파들 언어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파가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다. 좌파가 얼마나 무섭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좌파들은 절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민주주의. 그 헌법 고칠 때 자유란 말 빼자. 그래 시끄러웠죠. 자, 왜 이럴까요? 전통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언어를 불주아지 언어, 자본주의 사회 언어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말은 절대 안 쓰려고 그러고 민주주의. 이 경우에 민주주의는 좋게 해석해서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해도 당연히 두들겨 맞으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민주주의 하자. 나중에 세월이 잘 됐을 때 그 앞에다 붙이면 되니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 아주 평범하죠. 그런데 이 좌파들이 이 경우에서는 사람은 지극히 분열적, 비만적 언어예요. 사람 자기 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가진 거 없는 지식인, 세상 밖에 설 때 주체가 될 이 국민을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말하는 거지 잘 살고 성공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막시스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소위 막시즘, 휴머니즘. 막시스트 주장하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막시즘은 만인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이다. 어떤 차별도 구분되는 세상.
그렇게 된 세상에서 살아야 사람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착취도 안 받고 억압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 이 좌파들이 말하는 사람은 그걸 뜻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시청 앞에 크게 서붙여 놓고 저 지나갈 때마다 저걸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좌파들은 프레임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술법을 쓴다고요. 소위 딱지를 붙이는. 뭐 일본하고 잘 해보자 하면 친일, 토착 외고. 그 다음에 뭐 반공, 수구, 꼴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만 자기도 비에 거슬리면 거구다. 이렇게 해서 대중으로부터 이게 고립시키고 나쁜 오명을 덮어 씌워서 결국은 힘을 빼버리는 이 어법을 직업적으로 쓰는 게 우리 남한의 좌파예요. 그리고 이게 좌파들은 단골로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세계화를 반대한다. 다시 하겠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론주의로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 반대하고 세계화 반대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유럽 북미의 신좌파들의 언어입니다.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가르치는 일 없습니다. 또 알고 있는 사람 아주 적어요. 그리고 국민은 더욱 모르죠.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언제 우리나라 시장 만론주의 했습니까? 관치 경제사회예요. 관료, 정치인이 시장에다 대고 뭐 마트는 오늘은 놀아라. 내일은 못 열어라. 그야말로 이게 질식할 정도로 휴재를 간섭을 하는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경제체제인데 이걸 놓고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만론주의로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따라서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남한에서 사상투쟁이 진행될 때까지 자유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우파 국민이나 지식인들은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언어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언어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태껏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서부터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의 아름다움, 영혼이 들어있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저 이야기를 끝마치 가는데 여러분 성북도에 가면 대원각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길상사죠. 뭐 저도 옛날에 그 음식점 할 때 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 넓은 지역에 아주 멋있는 이 음식을 파는 데인데 그 주인이 여자분이었는데 원래 일제시대부터 아마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식민지시대 모던보이 유명한 신 백석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강요해서 결론도 못하고 뭐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백석은 북쪽에 가서 이제 영원히 못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그 많은 재산 뭐 수천억 대 갈걸요. 불쳤던 것 같은데 법정 스님을 통해서 불교에 시주를 했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최근에 그 텔레비에 쭉 그 다큐가 나오던데 보니까 뭐 그분의 조만한 뱃속에 거기에 되어 있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그 아까운 재산을 그렇게 줄 수 있겠나 이야기했겠죠.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야말로 몸으로 혼자면 그 재산을 이루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이랬다고. 뭐? 그까지 재산 백석의 시 한 줄에 비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천억의 재산을 주면서 백석의 시 한 줄에 더 값어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저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